예, 저번 시간에 이론적으로 그 상호 그 매체성에 관한 이론적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문학적 텍스트와 연관해서 그 이론적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화 텍스트와 연관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텍스트의 변형으로서의 문학의 영화화 중에 그 상호 텍스트성에 조금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상호 텍스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텍스트의 변형, 트랜스포마치온 또는 트랜스피구라치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트랜스피구라치온, 그렇게 하면서 텍스트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그 구주주의 이론가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프랑스의 그 구주주의 1960년대 또는 70대 초 구주주의 이론을 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초기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론을 주도했던 그룹의 이론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 주로 텔켈 그룹이라고 하는 TELQUEL 텔켈 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자기 잡지입니다. 전문 잡지, 자기 그룹의 사람들이 주로 이론적으로 발표하는 그 전문 잡지를 통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초기 이론에 관한 또는 뭐 후기 구주의적으로 넘어가는 그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했던 그런 그룹이 텔켈 그룹인데, 텔켈 그룹이라는 것은 잡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텔켈 그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텔켈 그룹의 그 이론으로서 상당히 많은 이론적으로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우리가 연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확립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하는 사람이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투얼리티, 독일어로 하면 인터텍스투얼리테트,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영향이 있다. 이 이론은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변형되는 걸 얘기합니다.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변형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문학의 영화는 문학이라는 기호책에서 영화라고 하는 그러한 기호책으로 바뀐 기호책의 단순한 변형이라기보다는 문학 텍스트에서 연유된 기호체계의 변형이다. 그러니까 문학 텍스트에서 연유된 기호체계의 변형. 그래서 매체가 변화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호체계 유형, 기호체계 유형에는 뭐 언어 기호체계, 그 다음에 영화 문법의 영화 언어 기호체계, 소리 음향 기호체계, 도상 기호체계 또는 이미지 기호체계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그 기호체계를 얘기합니다. 언어 기호체계는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여기 영화 문법인 영화 언어 기호체계 이런 것은 문학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문학에서 없고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소리 음향 기호체계 이런 것도 문학적인 것이 없죠. 문학이 그 소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이른바 청각 이미지를 서술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여기 나오는 도상 기호체계 또는 이미지 기호체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영화는 문학적 텍스트를 새롭게 텍스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제각은 바로 관객이 의미를 문학적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학 작품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얘기가 되어지지만은 그 얘기되어지는 방식이 문학 자체의 그러한 서술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상호 매체성의 그 분석, 범주, 우리가 한 7, 8가지 쭉 봤었죠. 그죠? 내용의 변화, 뭐 주제의 변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그 서술 체계의 그런 차이점, 대화 형식의 차이점, 그죠? 몽타지 형식의 차이점,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차이점, 기타 등등 우리 카테고리 쭉 봤었죠? 그런 차이점과도 연관을 지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전달 화법 속에서 중재되어지고 새로운 의미 부여, 문화적 텍스트의 의미를 변주할 수 있고 또 축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영화는 상호 텍스트성과 혼합성, 인터텍스트럴 텍스트 또는 히브리디지룽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디지룽의 예술, 특히 후기구주의 또는 해체주의 또는 후기식민주의 매학이론 이런 관점과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크리스테바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텍스트 구성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상호 텍스트 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텍스트 구성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그런 형식주의 이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문학 이론이다. 형식주의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1910년대, 1920년대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텍스트는 모더니즘의 영화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서 상당히 강범위한 그런 층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상호 텍스트는 전통적인 서사 방식을 중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서사 흐름에서는 한 텍스트의 그 서사 내용이 아주 커다란 또는 굵은 그런 흐름으로 쭉 진행되고 있죠. 흔히 얘기해서 그 폐쇄의 형식 또는 닫힌 형식의 관점에서 중단 없이 이렇게 인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게 상호 텍스트성은 다른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얘기하죠. 다른 텍스트를 받아들여지니까 그 텍스트의 흐름이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중단됨으로써 여러 가지 서사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변형을 일으키고, 그리고 원래 나타나고 있는 서사적 의미에 또는 서사적 의미에 다른 텍스트의 의미가 가미되죠. 가미됨으로써 그 서사 과정의 층이 다시 이중층 또는 삼중층 이러한 다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텍스트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은 인용일 수도 있겠고요, 회상일 수도 있겠고, 그죠? 회상, 어떠한 과거적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머무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또는 우리가 흔히 여기서 암묵적으로, 명시적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변두리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의미를 가져오는 것, 독일어로 하면 그걸 안슈필룽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슈필룽 관점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인과관계의 서사 연결 고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급 예술의 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서 상호 텍스트성은 고급 예술보다는 대중문화와 텍스트 연관성 이런 것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상호 텍스트성 내지는 상호 매체성이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텍스트의 의미 창출이 전통적인 의미의 저자에서 독자나 관객에게 전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전에는 그 텍스트 의미를 작가 중심으로 이렇게 산출해내는 거죠. 생산한다. 작가가 어떤 텍스트에서 이렇게 의미를 아주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이를 가져서 독자에게 이렇게 내보이면 독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바쁜 그런 관점이라 그러면,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독자가나 관객에게 그러한 의미 산출이 전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다른 텍스트를 직접적이고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명시 또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제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모티브를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대화의 그런 이런 관점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죠. 또는 음악이나 이미지 또는 드라마트루기 연극 연출적인 그런 관점의 드라마트루기 같은 예술 형식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상호 텍스트 내지는 상호 매체성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상호 텍스트는 장르나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카메라 워크, 카메라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또는 몽타주와 같은 카메라 기법 이런 데서도 나타나죠. 특히 인용 또는 암시 이런 원래의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아이러니나 주석, 비평, 주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코멘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평을 또 가기도 하고 또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또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알레고리 형식으로 원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여러 유형의 이제 유파들이 있는데 이론적인 유파들이 있는데 특히 미국의 예일 학파 같은 데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런 읽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세계 읽기 현실 읽기 이런 것은 알레고리적 독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레고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포스트모더니즘 영화에서 상호 텍스트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인용, 해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의 암시, 치한, 치한은 퍼뮤테이션 서로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치한 이런 과정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 텍스트성 내지는 상호 매체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인 중에 하나인 상호 텍스트 이론, 또는 상호 매체성의 이론의 토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 개념은 언어의 대화를 그 중심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대화 중심 요소로 하고 있고 텍스트의 구조 그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구조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점형 포메이션이죠. 포메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 개념은 자체가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러시아 형식주의, 러시아 구성주의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1930대, 40대 러시아의 그런 문화 기호학자인 박신, 미하일 박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책이 서로 번역이 되고 있죠. 특히 박신의 문화 기호 이론 또는 축제, 이 사람 특히 축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페스티벌이죠. 축제 이런 특히 사육제, 유럽의 사육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 기호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이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론적인 그 대화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성 또는 대화주의, 디알로기즘, 다이얼로기즘이라고 얘기하죠. 독일어 하면 디알로기지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화성 또는 대화주의 개념 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성은 텍스트에 대화성이라는 개념은 다이얼로기즘은 대화성이라는 개념은 텍스트에 목소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내재되어 있다. 다중적으로 다성적이다라는 뜻이죠. 다성적이라는 것은 그 들리는 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성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에 내재된 그 목소리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박씨는 문학적 텍스트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대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예술적 서술이 다른 텍스트의 질은 진술에 대해 표정적인 의미 관계에서 필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봐서 크리스테바라고 하는 사람은 텍스트를 언어와의 작업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모든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다 대상으로 한다. 문화의 일반적인 교양 내에서 모든 것이 텍스트로 여겨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미카엘 박신보다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관점이 조금 텍스트를 보는 관점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이론에서 텍스트는 포스트 모더니즘 예를 들면은 그 누구예요?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 있죠? 자크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텍스트 개념은 뭐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보고 있죠. 상당히 폭넓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모두 텍스트가 열려 있다는 개방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모든 텍스트가 다 개방적이다. 이제 우리 크리스테바의 그 관점인데 이런 관점에서 크리스테바의 그 상호 텍스트 개념은 텍스트의 존재론적인 증의, 텍스트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텍스트는 모든 텍스트는 다 개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모든 텍스트 다 개방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모더니즘 텍스트도 다 개방되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도 개방되어 있고 그 이전의 텍스트도 다 개방되어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유럽의 구주주의에서 이 개념을 강령적으로 수용하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게 개별적인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작가에 의해서 의도된 텍스트가 독자가 인지하게 된다. 독자적 관점 또는 관객의 관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주적인 상호 텍스트인 관점에서 저자는 텍스트에 대한 신빙성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는 텍스트의 그 의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믿을만하다, 그죠? 이것이 신빙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독자에게 부여를 해왔죠. 이에 반해서 후기 구주주의 관점에서 텍스트는 그 크리스테바의 관점과 유사하게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기표의 다의성을 해서 다시 말해 기표의 다의성이라서 기표가 우리 구주주의 모더니즘의 구주주의에서는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임의적이지만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기의를 지니고 있는 1대1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기표는 하나의 기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의를 지니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의의 미끄러짐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롤랑 바르트가 그런 이제 도식을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기호학에서 기호의 미끄러짐으로 의해서 하나의 기표가 여러 개의 그런 기호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원래 하나의 의미를 상정했었던 그런 저자적 관점은 상당히 약해지게 되고 그 중요성은 상실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기구주적인 관점의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라르 제네트, 프랑스의 후기구주주의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팔람프세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크리스테바의 상호성을 보다 넓은 의미의 텍스트인 트랜스텍스투얼리티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람프세스트라는 것은 크람프세스트가 혹시 뭔지 아세요? 플람프세스트는 양피 옛날에 고대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을 전달할 때 양피지에 이렇게 쓰죠. 양피 쓰면 겉을 보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 깊이 있는 의미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읽는 사람의 독법에 따라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보통 사람이 보면 뭐 쓰이지 않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읽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읽을 수 있는 방법. 여기서 프랑스. 이게 그 유럽의 아방가드 또는 프랑스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특히 초현실주의 기법 이런 것과도 상당히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인데 읽는 독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죠. 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런 거 기억이 나죠? 문방구에서 뭐 하나 사가지고
물에 뭘 써가지고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물에 집어넣으면 보인다든지, 아니면 불에 태우면은 그 의미가 싹 살아나는 거, 살았다가 다시 없어지는 거, 그런 거 혹시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하여튼 그런 텍스트 읽기 방법, 이런 것이 넓은 의미에서 프롬프트 읽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제라르 자나테 같은 것은 인터텍스투얼리티라기보다는 트랜스텍스투얼리티 이런 것을 더 넓은 의미의 이런 텍스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식이나 묵식으로 다른 텍스트와 연관성 의미하는 트랜스텍스트성에서는 퀘스트와의 상호 텍스트 이외에도 파라텍스트성, 아르키텍스트성, 하이퍼텍스트성, 메타텍스트성 등등 조금 더 그 세부적인 이런 텍스트의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텍스트성, 파라텍스투얼리티, 그다음 아키텍스투얼리티, 하이퍼텍스투얼리티, 메타텍스투얼리티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파라텍스트성 한번 하나씩 볼까요? 파라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파라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관련성을 의미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그러면 파라텍스트, 우리가 텍스트라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자 체계를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파라텍스트라는 것은 그와 연관되고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연관성, 예를 들면 어떤 제목이 있죠. 제목, 그것은 텍스트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텍스트와 상당히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부제, 그다음 책 커버, 텍스트가 책이라 그럴 때 책 커버, 그죠? 이런 것이 책 도안이라든지 또 책 커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자적 의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파라텍스트. 헌정사, 누구에게 바친다,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머리말 또는 후기, 각주, 화보, 어떤 것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실는 거, 이런 것들, 독자에 대한 암시 등등 이런 것들은 파라텍스트에 들어갑니다. 파라텍스트 상당히 범주가 넓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 파라텍스트는 왜 필요할까요? 텍스트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라텍스트가 상당히 필요하죠. 어떤 텍스트가 이제 위에 제목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이해하는데 힘들겠죠? 제목이 있는 거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부제가 있으면 더 의미를 더 자세히 나타낼 수 있겠죠? 독자가 이해하는데, 책 커버, 그죠? 헌정사, 어떤 사람이 또는 이 사람이 저자가 누구누구에게 바친다, 그런 의미를 썼을 때 누구누구에게, 내가 이 책은 누구누구에게 바치는 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그 어떤 자기가 바치고자 하는, 써이고 오마주하는 또는 비트무하는 이런 사람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은 그 책과 의미가 상당히 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연관성, 뭐 후기, 각주, 뭐 각주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일이 그 하나의 각주라는 거, 이런 것들은 독자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파라텍스트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스트라는 것은, 아키텍스트는 텍스트 스스로가 임의의 소설, 텍스트 스스로가 임의의 예술 장르에 속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텍스트를 아키텍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에 이미 속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문학가가 이것은 내가 아는 소위 시네 로망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네 로망, 물론 그것은 문자로 된 것이지만은 시네 로망에서 영화 소설이라는 의미인데, 영화를 이미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예술 또는 영화라는 텍스트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아키텍스트의 유형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메타텍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텍스트에 대한 명식인 또는 암식인 비평으로서 텍스트에 관한 텍스트를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메타텍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의 제목에, 어떠한 소설의 제목에 뭐 예를 들어서 표현주의 영화, 소설을 쓰는데 표현주의 영화라는 제목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표현주의 영화에 대해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전쟁 영화, 뭐 전후 영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소설 썼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은 영화 자체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예술. 그죠? 다른 텍스트에 대한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은 메타 텍스트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꼭 영화가 아니라도 제목이, 소설의 제목이 피카소의 피카소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든지 게르마니아라든지 이런 썼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있겠죠. 문학적 글쓰기, 영화, 음악, 예를 들면 바흐라든지 이런 핸델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관계를 쓸 때 그것은 메타텍스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텍스트와는 우리 텍스트의 연관성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는 원 텍스트에서 전이되거나 변형되어서 확장되어지는 의미, 하이퍼텍스트, 파생이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그 하이퍼텍스트, 우리가 그 디지털 예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비인과적인 가지치기로서 계속 이렇게 그 텍스트의 서사 내지는 서술 과정이 이어지는 아주 그렇게 나누어져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텍스트의 그런 연관성, 상호 텍스트성과의 연관성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 나오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제라르 제네트라고 하는 이런 프랑스의 구주자 이런 사람들이 텍스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 전체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트랜스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튜얼리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특히 주제가 되는 상호 텍스트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까 얘기하고 있는 저자의 상실, 저자가 상정했던 텍스트 속에 상정했던 그 의미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다의적인 그런 텍스트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변형되고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자의 상실 이런 것을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자의 상실에 인해서 텍스트의 주체는 이렇게 분산됩니다. 분산되고 그 텍스트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저자는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관점이 이제 소멸되게 되죠.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자의 역할은 다만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열린 공간. 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열린 텍스트, 열린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내주는 그런 위치에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는 저자의 산물이 아니라 텍스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에 의한 생산성이다. 이런 관점들, 텍스트는 저자의 산물이 아니라 텍스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생산성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문화가 영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로 이론적으로 중점을 다루게 될 그런 상호 매체성 관점과도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 이런 논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텍스트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산성. 저자의 산물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즉 저자는 생산성 내지는 창작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텍스트 그 자체가 의미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미 생산, 텍스트 생산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는 크리스테바 자신이 언급한 것 같이 텍스트 언어의 관계가 재분배적이다. 다시 이제 재분배적이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의 치환으로 해서 아까 포미테이션 얘기했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의 치환으로 해서 상호 텍스트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호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면서 다른 텍스트의 요소를 자기의 텍스트를 위한 새로운 전제로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티박에서 텍스트의 의미는 기호 구조를 수단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체를 관점을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된 텍스트 공간 속에서 기표가 기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의미는 기표와 연관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변형과 가공을 통해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변형과 가공을 나타나는 건 전체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기호 이론, 흔히 얘기해서 후기 구조주의 기호 이론, 이런 관점과 뭐 거의 맥락적으로 상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텍스트 기가 하나의 기표가 가지고 있는 기의 이미적인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른바 후기 구조주의 그런 기의 이론,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이론적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후기 구조주의 이 관점을 얘기를 할 수 있죠. 후기 구조주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표가 하나의 기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의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는 기호와 연관소에서 변형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부분이 상호 텍스트성 내지는 상호 매체성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전형적인 이론가, 전형적인 크리스토퍼가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 문학 내지는 문화비평의 위기현상과도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녀가 속해있던 후기구조의 이론 잡지,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텔켈은 텍스트를 어느 책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 간주한다. 행위로 간주하면서 텍스트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행위라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텔켈 그런 많은 구조주의 이론가들의 막수주의 또는 마오쩌둥, 중국의 마오쩌둥 이런 것도 이제 그 후기 구조주의 관점이 조금 연관이 있고 있는데, 이런 관점, 또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의 관점, 또는 보드리의 장치 이론 등 다양한 포스트 모던 이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신분석학의 관점, 우리 라캉의 정신분석학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라캉도 역시 우리 현실의 그런 층이 라캉은 무의식 세계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신분석에 모더니즘의 정신분석에서 지금부터 프로이트 같은 것은 의식의 층위에서 꿈의 영역, 환상의 영역을 다룬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후기구조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정신분석학, 우리 라캉의 정신분석에 얘기하고 있는 이런 관점은 무의식의 관점에서 꿈, 욕망, 특히 욕망 이론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그런 체계를 커다란 세계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하나 뭐가 있습니까? 상징계, 상상계, 그 다음에 실제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상계, 상징계, 그 다음에 실제계, 커다란 하나의 그 원의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원의 세계의 영역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 있는, 마치 우리 올림픽기 오륜기 있죠. 오륜기가 이렇게 원인데 이렇게 5개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처럼 맞물려 있는 그런 세 개의 커다란 영역이 원의 영역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세 개의 커다란 영역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도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 이런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상징계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 체계가 현실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 체계는 상당히 다른 것을 의미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과도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보드리, 장-루이 보드리의 그런 장치이론,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그 장-루이 보드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정신분석적 영화 분석이론, 이런 관점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들에게 이른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후기 구조주의 이론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텍스트는 구조적 형상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무기다.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장 루이 보드리의 그 영화 이론, 포스트 구조주의 영화 이론, 흔히 해서 우리 장치 이론, 디스포지티브 시어리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현실의 깊이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현실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입체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럴까요? 깊이를 이렇게 두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명화 기법 중에 하나가 딥포커스라는 기법이 있는데, 딥포커스 혹시 들어봤나요? 독일어로 하면 티펜셰르페라고 하는데, 티펜셰르페 초점 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초점 심도. 현실, 그 카메라가 현실을 비출 적에 하나의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같이 보여줘요. 마치 이게 다이성의 관점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을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줄 때, 현실의 어떤 공간을 카메라로 보여줄 때 하나의 층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뒤에 가운데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틀리져 있죠. 위치가 다 틀리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초점이 하나의 개개인의 한 사람이 맞추면은 나머지 그런 공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초점이 흐려지게 돼 있죠. 여기 앞에 사람이 초점을 만들면 중간에 뒤에 있는 사람이 초점이 흐려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초점을 한 자 맞추면 중간에 앞에 있는 사람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이게 나오는 장치이론의 관점에서 현실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마치 기의 미끄럼틀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다 잘 관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법의 하나의 예로서 초점 심도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딥포커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딥포커스. 그러니까 포커스를 깊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중간, 뒤에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이 딥포커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 막수주의 관점에 상당히 막수주의 관점으로 상당히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비판 이론으로서도 상당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를 든 거면 시민 케인 같은 이런 영화에서, 시민 케인 그 영화에서 그 케인이 어린 시절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차고 와서 채무 관계에 관한 그런 설명할 때 시민 케인이 그 집 바깥에서 눈과 같이 눈을 들고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그런 시퀀스가 있어요. 그때 층이 여러 가지 층이죠. 그러니까 시민 케인이 저 창문 너머로 노는 과정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기법. 시민 케이스는 그렇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딥포커스 기법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장 르누아르 같은 이런 영화에서도, 장 르누아르는 우리가 문학의 영화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프랑스 30년대 프랑스의 그 인상주의 또는 뭐 시적 리얼리즘 뭐 그런 기법이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딥포커스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 무기로서 얘기를 할 수 있죠. 특히 그 아까 그 장치이론, 장 루이 보드리 장치이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론적인 하나의 그 주제로서 현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실 효과, 현실의 특히 이데올로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효과라는 것은 영화 자체는 이미 현실이 반영이지만은 보다도 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반영 내지는 순수한 재현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런 장치 이론의 기법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장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dispositive theory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영화는 우리는 스크린에 나온 내용만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스크린에 나온 내용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 스크린 외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스크린 외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감독이 있어야 되겠죠? 촬영 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영화관도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뭐 로케이션 현장도 있어야 되겠고, 뭐 촬영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촬영기도 있어야 되겠고, 뭐 기타 등등. 관객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영화관 있으면 관객도 필요한 요소, 기타 등등. 뭐 음향,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런 우리가 작품,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때까지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의 현실 효과를 얘기할 때, 영화의 그런 기능을 얘기할 때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이른바 시네마라고 하는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여파가 그 현실 정신분석학적 디스포지티브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디스포지티브 장치 이론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전의 그런 관점하고 상당히 다르죠. 이전의 그냥 영화로 뭐 텍스트 내용 분석하는데 거의 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영화에서 영화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그런 영화도 있죠. 영화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이런 것도 장치 이론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화의 자기 반영성, self reflection, 그죠? self reflection, 독일어로 하면 self reflection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장치 이론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리즈 영화, 리메이크 영화 이런 거 있죠? 리메이크 뭐 그런 영화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리메이크 영화 이런 것들도 그런 넓은 의미의 장치 이론에 다 들어가요. 관객이 어떻게 나타나고, 관객 효과 뭐 이런 것도 장치 이론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룹의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모든 텍스트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텍스트와의 저자와 독자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이와 부응되게 크리스파의 텍스트 개념도 작품과는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텍스트 개념은 문학 비평에서 다루던 텍스트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 전략이다. 텍스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테반은 제노텍스트와 페노텍스트를 이렇게 나눕니다. 제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근원적인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페노텍스트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제노텍스트는 의사소통 언어의 내적인 구조의 변형으로 의미가 생산된다. 내적인 구조의 변형으로 의미가 생산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제노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노텍스트는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유동성이 완성되는 층위를 얘기한다. 생산 과정의 유동성, 생산 과정이 쭉 이어지겠죠. 이어져서 어떤 것이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관점, 이런 것이 페노텍스트다라고 자기 책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페노텍스트는 이러한 생산 과정의 유동성이 가지는 층위를 얘기하고, 제노텍스트는 한정된 구조가 아니라 무한적으로 의미하는 과정이다. 제노텍스트는 한정된 무한적으로 의미하는 과정이다. 즉 제노텍스트는 무한적으로 의미하는 과정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식체계다. 형식체계이며, 또한
언어 가공의 결과인 페노텍스트에 각각 나타나고 있는 제노텍스트 요소들이 서로 연관성을 맺을 때 이때 상호 텍스팅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호 텍스트는 제노텍스트와 페노텍스트가 연관성을 맺을 때 그때 상호 텍스팅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노텍스트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사소통 언어의 내적인 구조의 변형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 내적인 구조의 변형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례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텔렉스는 우리가 내적인 언어의 구조 변형으로 권해서 우리는 무수한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텍스트를 어떤 독자에 의해서 어떤 저자에 의해서 한번 이례적으로 생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를 통해서? 의사소통 언어의 내적인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제노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페노텍스트는 이러한 생산 과정이 만들어진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완성된 어떤 현상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거는 페노텍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노텍스트와 페노텍스트의 연관성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페노텍스트는 언어 강화의 결과물인데 여기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연관성을 상호 텍스트적인 연관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어렵나요? 기호적 이론인데, 예. 요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호 매체성의 연관성, 이론적 연관성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네, 공합. 제노텍스트, 페노텍스트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페노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문학 작품에 있어서는 인용, 모토, 해상, 암시 등 다른 텍스트 요소가 서로 연관성을 맺을 때, 이때 상호 텍스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텍스트의 페노텍스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페노텍스트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을 인용하거나 모토를 상정하거나 해상, 암시 이런 것으로서 다른 텍스트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든 텍스트는 다 열려있다, 개방적이다 이렇게 전제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텍스트에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인용은 직접적 인용, 간접적 인용 또는 명시적 인용, 묵시적 인용 그런 게 있습니다. 명시적 인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쓴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따옴표 인용. 그러면서 자기 텍스트에서 어떤 사람이 쓴 그 글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텍스트의 그런 의미 구조로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인용이죠. 우리 흔히 논문에서 그 인용 많이 쓰죠. 논문에서 인용.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레포트도 쓸 때도 인용 같은 거 하죠. 이런 과정. 이런 과정. 어떤 사람이 인용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의 텍스트를 자기 텍스트를 끌어오면서 자기 텍스트에 맞게 의미론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산성을, 의미적 생산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명시적, 그게 묵시적, 암시적 인용은 암시적인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글이 아니라 그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차용하거나 원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암시적 인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인용 같은 것은 뭐 웬만한 독자, 너는 비평가들이 보면 이건 암시적 인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비평 이론에서 독자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독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모토는 뭐라 그럴까요? 뭐를 모토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자기 책이나 또는 뭐 영화에서 어떤 사람의 글, 어떤 사람 책, 어떤 사람이 또 좌우명,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연관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앞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라든지 그런 우리 모토로 하죠. 모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좌우명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책의 텍스트가 모토가 상징됐을 때 이 텍스트는 이 인용된 또는 어떤 상징된 모토와 연관이 있는 거구나, 내용적으로 의미론적 연관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헌정, 오마주라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의 복음과는 그러한 의미론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상, 암시, 뭐 회상이라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기억으로서 무엇이 다시 불러오는 것, 기억으로서 어떤 것을 다시 연관시키는 것, 이런 것이 회상. 또는 암시라는 것은 직접적인 인용 위에 다른 우리가 그와 연관된 변죽을 올리는 것, 그죠? 어떤 내용적으로 그 사람에 관한 그 사람의 글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쭉 썼을 때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은 높은 수준의 독자나 비평가가 읽어봐서 이거는 그 사람과 연관을 짓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 암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 다른 텍스트 요소가 서로 의미 연관성을 맺을 때 우리는 상호 텍스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호 매체성도 마찬가지죠. 상호 매체성은 상호 텍스트는 텍스트와 연관성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상호 매체성은 매체와 매체의 연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매체의 어떤 관점이 어떤 또 다른 매체 속에 들어와서 변형되거나 인용되거나 또는 뭐가 될까요? 모토로 상정되거나 회상 또는 암시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상호 매체적 관점, 소위 말해서 변형, 융합 또는 상호 간섭 또는 상호 작용 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상호 매체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는 문학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과 영화도 이런 계절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문학과 영화에서 넓은 의미의 문학과 영화 있고 좁은 의미의 문학과 영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주로 여기 나오서 어떤 텍스트, 문학적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영화된 주로 이런 것들만 주로 우리가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과 영화에는 뭐 책의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던 그 책의 모티브가 표현주의처럼 책의 모티브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그죠?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뭐 탐정 영화처럼 어떤 탐정적인 그런 관점의 추리 소설적 관점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문학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누벨바그의 그런 작품 속에서 책이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인의 그 글이라든지 어떤 문학자의 작가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학의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누벨바그 영화 장르 꼬다라 같은 영화 르 메프리 질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뭐 그런 영화에서 영화 속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죠. 네, 그 영화 속에 프리츠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주의 영화 거장이 등장하고 있고, 네, 그게 뭐 헬드린 작품도 인용되고 있고, 브레이트 작품도 조금씩 인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호머 있죠. 호메로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그런 유명한 작가. 그 호머의 관점이 상당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 영화 속에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 제목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 속에 영화는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거든요. 그 오디세이 영화를 만들지만은 그 자체는 뭐가 있습니까? 문학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상정 토대로 된 거죠. 그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문학의 영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요소를 주체화하는 형식적 구조, 이제 형식 문제가 상호 텍스트성이나 상호 매체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형식 구조 문제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텍스트와 독자 내지는 관객의 상호작용이 존재가 된다.
이런 점에서 상호 텍스트의 독서에 있어서 페너 텍스트가 생산된 조건을 재구성하는 재구성하는 것과 재구성해 보는 것과 단어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대화성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학적 상호 텍스트성은 기호 체계적인 관점의 상호 텍스트의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텍스트의 사회문화 속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 텍스트의 사회문화 속에 문학을 내재시킴으로써 상이한 텍스트 배열을 특수화시킨 것이다. 상이한 텍스트 배열을 특수화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텍스트의 주체의 포기로 인해서 텍스트 그 자체는 응집력 있는 의미 단위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응집력 있는 의미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제너 테스트, 아까 우리가 제너 테스트, 페너 테스트 얘기했는데, 제너 테스트는 사회적 억압 과정에서 가공되어 그 의미 생산이 표면화된 페너 텍스트로의 전환, 페너 텍스트 전환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이 전환이 창조적으로 이어질 때, 텍스트의 생산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회적 억압 과정에서 가공되어 그 의미 생산이 표면화된 페너 테스트. 아까 그 제너 테스트라는 것은 페너 테스트로 되기는 과정, 의미가 이렇게 생성돼서 이렇게 뭡니까? 표면에서 완성되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제너 테스트고, 이것이 완전히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 페너 테스트로 얘기하고 있는데, 페너 테스트, 제너 테스트, 페너 테스트의 그런 전환, 이런 것이 창조적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억압 과정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이어질 때 그런 것이 우리가 상호 텍스트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전체적인 국가에서 어떤 억압적인 어떤 사회 체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획일적인 그런 텍스트, 이런 거는 상호 텍스트의 관점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과정에서 나타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환이 창조를 이룰 때 그 텍스트의 생산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처럼 한 사회에서 이념적이며 언어적인 구조물인 페너 텍스트와 역사적인 실제적인 역사의 총체로서 이해되고 있는 제너 텍스트가 접촉되는데, 이렇게 이 접촉이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나타날 때, 이때 끊임없이 나타날 때, 이때 우리는 도전적 생산성을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텔켈 그룹의 이론적 배경. 텔켈 그룹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어떤 주의에 경도되고 있다 그랬습니까? 막수지, 그죠? 또 심지어는 마오쩌둥주의에도 이런 데 상당히 경도되고 있는 그런 이론과 그룹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도 그런 거에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이론에도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그 허무주의적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엿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누굽니까? 보드레아르 같은 이런 사람들, 또는 질 드레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층위를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현실의 층위를 계속 이렇게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질 드레드는 4차원의 세계라든지, 보드레아르 같으면 짱 보드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현실과 현실의 그런 경계 허물기고요. 시뮬라션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도출해냈던 사람들이죠. 예, 자, 어쨌든 하여튼 이런 그 막수주의 이론 자체가 어떤 혁명적인 사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미학 이론 또는 우리가 문학 이론 이런 데서도 이러한 혁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생산성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개념이 이 도전적 생산성은 텍스트의 저항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죠? 사회 체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저항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외연적 언어가 아니라 내포적인 텍스트를 지향한다. 내포적인 텍스트, 그러니까 코노타티브, 그죠? 코노타티브. 데노타티브가 아니고 코노타티브. 그러니까 뭡니까? 데노테이션이 아니고 코노테이션. 이런 텍스트를 지향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onnotation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내포,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외연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이런 의미, 이런 것이 아니고 내포된 의미를 얘기한다. 또는 내포된 텍스트를 얘기한다. 확정된 텍스트, 우리는 그런 우리 connotation, denotation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connotation은 denotation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 이외에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connotation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포적 텍스트라고 얘기를 한다. 내포적 텍스트라는 것은 원래 텍스트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 이외에 다른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내포적 텍스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호 텍스트성은 이 내포적 텍스트가 상당히 심화된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내포적 텍스트의 의미가 하나뿐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 텍스트성은 또는 상호 매체성은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해서 매체 텍스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용 그 미학 이론에서 텍스트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상당히 이제 텍스트 자체가 여기서는 그 열린 텍스트, 개방된 텍스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의미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있는데 이게 텍스트의 의미 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의미 틈을 상호 텍스트성 이론 내지는 상호 매체성 이론은 더 확장시키고 있다. 의미 틈을 더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미 틈 속에 또 다른 텍스트의 의미 틈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의미라는 것은 문자로 짜여진 것인데 텍스트라는 것은 그죠? 마치 날줄 텍스트의 날줄과 시줄처럼 의미가 서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의미를 이제 산출해내는 건데 그 결합된 자체에 원래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는데 상호 텍스트 내지는 상호 매체 개념은 그런 틈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의 생산성을 훨씬 더 많이 창출해주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그 의미의 생산성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것, 끊임없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상호 텍스트 또는 상호 매체성의 그런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문학과 영화도 그게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예를 조금 더 오늘 했던 예, 상호 텍스트성 예 또는 동질적 우리 상호 매체성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몇 가지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